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금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의 빅컷의 훈풍을 받을 준비가 우리 시장은 안 된 걸까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참 맥을 추지 못하면서 코스피 오르기는 올랐는데 참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외국인이 나오면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계속 선박을 해주면서 알테오젠 오늘도 올라줬습니다. 과연 시장의 향방 이제 빅컷이 되고 피벗이 됐으니 성장주로 옮겨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인 마감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불만제로디마켓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매파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3시 반부터 우에다 총재가 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엔달러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42엔대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142.5엔에서 엔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8,000엔대를 보나 싶었는데 역시나 넘겨내지 못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장중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오늘 1.6%대 강세로 니케이 지수도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위안화 환율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안화 고시 환율이 작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시 환율 7.0644 위안이었고요. 역내 역외 다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위안화 환율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기준금리를 2달째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는 소비가 생각보다 되지 않아서 기준금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동결을 하면서 시장이 큰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도 보합권, 심천지수도 0.3%대 약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도 큰 방향성은 없습니다. 전일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눈치 보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선물시장이 큰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0.4%대 강보합권에서 2,593포인트, 코스닥도 1%대 상승으로 748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오늘도 대형 전기전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만 본다면 꽤나 많이 팔았고요. 오늘 의약품 업종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물시장을 좀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고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2,700억 원대, 코스닥 시장에서는 480억 원대 매수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 팔자에 나선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막판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내고 63,000원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기계적인 반등 정도라고 봐야겠죠. 2.8%대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10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도 1%대 강세. 현대차, 기아도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대부분 그래도 IT 투톱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 기아가 2%대 강세, KB금융이 1.3%대 상승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1%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 오늘 훈풍을 좀 많이 받아갔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도 3.7%대 강세, 리가켄바이오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도 5위권 안에 올라왔죠. 8%대 급등으로 104,900원, 10만 원 선 위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이오의 흐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마감될 상황에서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장중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15%대 급등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00억 원 규모의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이 이외에도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도 좋았고요. 조선, 전력기기, 대왕고래까지 수주를 받는 산업들, 유틸리티 쪽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대형 방산주들 보시면 현대로템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현재 4%대 강세로 마감지었고요.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수주 절벽이 미뤄졌다, 조금 더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나오면서 가장 큰 시세를 내뿜었고요. 이외에 중소형 방산주들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코, 휴니드, 제노코, 퍼스텍, 빅텍까지 일제히 2%에서 7%까지 강한 상승으로 마감지었습니다. 이외에 조선주 오늘도 좋았습니다. 하반기까지 수주 더 이어갈 수 있겠다, 신조선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상승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3%대, 한화오션도 3.6%대,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일제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연말까지도 이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돼서 어제 MS에서 투자를 더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수출도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5%, 가온전성, 생명전기, 일진전기 같은 전일의 상승을 좀 덜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관련주 볼까요? 25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전략회의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한 4거래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7%대 급등, 화성밸브, 동양철관, DK라, 대성에너지까지 피팅밸브 이런 쪽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금리 인하 최대수 해주는 2차 전지대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물론 이번 주가 이틀밖에 장이 안 열리긴 했습니다만 빅컷 이후에 시장이 이틀 연속 올라줬단 말이죠.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연준의 빅컷에 관련돼서는 사실 국내 증시만 후반영을 했다라는 것에 이제 그래도는 사실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점, 그리고 아쉽다라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TP를 계속해서 조정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TP 조정 전에 모건 스탠리 지분을 좀 축소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에 좀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히려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이런 모건 스탠리의 TP 조정이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반도체 쪽으로 제가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TP를 3분기에 한 20% 정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조정을 했고 눈높이도 굉장히 낮춰졌고, 근데 외국인들이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 국내에서도 기존 예금 쪽을 좋아했던 자산가들의 문의가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초반이면은 정말 매력적인 주가 아니겠느냐. 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좀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 4%대 분기별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24일 날 있을 이 밸류업 지수 발표도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주주환원의 재료로 좀 긍정적일 만한데, 사실은 오늘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스닥에서만 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3천억 이상 매수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현물 매수가 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사실 지수에 대한 반등 지금 2,600도 돌파를 못하고 못했죠. 마감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키워드가 이제 뭐 많이 상승을 했던 바이오주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네. 사실 시장이 코어라는 총 우리가 대장을 시장을 이끌었던 상반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코어를 어느 정도 좀 계속 유지를 해야만 사실 지수가 뭐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고용과 관련돼서는 사실 비농업 체험자 수가 뭐 증가폭이 어느 정도 연준의 목표치에 맞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내막을 놓고 보면은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실 예상보다 좀 뭐 감소한 폭이 예상이 되면서 사실 빅컷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가졌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너무 길게 안 나요. 괜찮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테슬라도 7%대 반등을 해줬는데 우리 왜 이럽니까? 네, 이게 흔히 말하자면 빅컷을 단행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기초 체력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마련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켈이 만약에 일본에서 BOJ가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했어도 사실 엔켈이 트레이드가 일정 부분의 마진을 뭐 25bp를 마진을 먹으려고 이동을 했다 대비해서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과실을 더 먹을 수 있다. 이 반응은 사실 전자에 더 네. 메리트가 좀 부여가 되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블랙먼데이가 2차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은 크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뿐. 그래서 뭐 일단 특징적인 이슈는 사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주의 구도가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것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따져보자면 업사이드를 열어주려면 반도체가 버텨주든 뭐 더 오르든 해야 지수단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IT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그럼 수급이 빠졌을 것이고 거기에 빅컷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지금 성장주에게 기회가 온 것이 아니냐라서 오늘도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바이오와 2차 전지 사실은 주가를 본다면 바이오가 조금 더 압승인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도 사실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었잖아요. 네.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차례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파도 타기 지금은 주식시장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 시장하고 대비해 봤을 때는 트레이딩 시장에 좀 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숨고르기 기간에 바이오주들이 급격하게 랠리를 이어갔다는 점이 사실은 뭐 저희가 점수를 더 주자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바이오주가 사실 지금 대장은 맞겠다. 워낙 퍼포먼스가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산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해리스 트레이딩에 힘입어서 좀 반등폭을 일정 부분 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돌입할수록 사실 바이오주도 그렇고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2차 전지도 불리한 건 사실인데 그나마 전기차 캐즘에서 극복을 하자면 완성차는 하이브리드로 극복을 했다면 2차 전지는 ESS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SS에서 국내가 사실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세는 유지가 되지만 그것을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1위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지역별로 수요를 보자면은 미국인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하면은 그래도 제일 큰 퍼포먼스 이벤트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27일 날 있을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네. 뭐 그러한 면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중국발 훈풍이 좀 어느 정도 들었고요. 50% 관세를 예상을 하는 수순에서 사실 지금의 급등 배경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적을 배제한 이벤트라는 점이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 외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안정적인 뭐 경기 방어주 성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수주 산업에 대한 오늘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이 사실상 그동안에 좀 쉬었던 방산이라든가 조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안정적인 실적이 예정돼 있는 이 수주 관련 기업들은 쉬면서 그동안의 체력을 좀 증비해서 반등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메리트를 부여하자면은 지금은 뭐 바이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좀 끝나고 나면, 저는 그래서 이제 기점을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실 네. 것이지만 기점을 국내 금리 관련돼서 발표가 이제 10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앞뒤 전후로 해서 또 한번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뭐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금리 차가 좀 한 2% 정도 낮잖아요. 근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은 사실 자금 유출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 힘을 쓰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되는 점은 사실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DSR인데, 뭐 그것은 과거 이제 우리가 2차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됐는데, 이제는 좀 차등을 부과를 해서 수도권은 사실 1%대 가산금리 이상, 뭐 비수도권, 지금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이 뭐랄까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크죠. 차이 자체가 아예 다르죠. 예, 미분양은 사실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한 있고. 뉴스인데,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해결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시장의 훈풍보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금리 인하가 더 국내 주식 시장에는 더 사실 영향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10월에 국내 이제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해서 톤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제약바이오주들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신약 개발, 뭐 ADC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도 계속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실 3분기 실적에서 뭐 만약에 예상보다 뭐 우리가 어닝이 좀 미스가 좀 난다거나 이러면 사실 이러한 효과가 거품이 쭉 빠질 수 미끄러질 있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제약바이오주들의 이 랠리 기간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투약 기간하고 좀 비슷한데 네, 그 기간이 썩 길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선별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제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지 않을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바이오에 비해서 이 퍼포먼스가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3분기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 금통위 이후에 좀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꺼려하시는 분들이 내가 투자한 이 종목이 옥인지 석인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목에 대해서 선별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오늘도 올랐고요.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약 기간만큼이나 랠리가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더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뭐 린디에 뭐 관련 이제 유사한 약품이 이제 개발이 돼서, 네. 근데 사실 방식은 좀 많이 틀리지만, 다르지만. 다르지만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유일무이한 이제 뭐 알테오젠의 SC 제형이라고 저는 시장에서 그것이 부각이 오히려 더 많이 프리미엄을 됐다. 줬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더 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30만 원대를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반등을 보여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4차 개발, 3차에서 효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주가 보면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응축하고 있다가 사실 어느 정도의 효과 때문에 좀
크게 좀 터트려 준 반등을 거죠. 준 네.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의 주가 흐름들을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경고감이 조금은 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주가가 만약에 다음 주에도 반등폭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안심하고 있을 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7월 달에 우리가 트럼프의 하나의 발언 때문에 사실 트리거가 하나가 딱 마련이 됐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제가 경계감을 먼저 가져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뭐 비중이 좀 너무 이제 크신 분들이라든가 신규 진입을 하시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바이오주에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랠리 기간이 길지 않을 네. 거기 때문에 신규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신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근데 바이오가 뭐 10월 금토기까지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갈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맥 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좀 보기는 봐야 될 텐데 뭘 기준으로 바이오주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사실은 아까 2차 전지와 바이오주를 이제 비교를 좀 시간을 좀 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쪽으로 제가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ESS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비 대비해서 한 약 54조 정도인데 2035년까지 한 100조 시장. 그래서 2배 정도 상승하는 기간적인 흐름은 좀 오래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택용 ESS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용 ESS 국내는 조금 이제 우리가 주택용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사실 중요성은 아직 모르겠지만 전력난 내년 정도 가면은 미국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력난에 대해서 부각이 크게 안 되겠지만은 내년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난이 이어질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우리가 사실 ESS 하면은 휴대폰에서 사실 방전됐을 때 우리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전력망 에너지원을 보니까는 태양광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면 2등으로서는 ESS가 지금 성장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까지는 바이오 쪽에 한 표를 주겠지만은 4분기에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에 손을 한 번 더 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ADC 쪽. 그래서 지금은 3세대 ADC라고 하는데 그쪽으로서의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는데 지금은 CDMO 시장에서 관련주가 사실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컸고 바이넥스도 어제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것도 제가 계속 뭐 경고감 있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시장 1위하고 2위 중국의 CDMO 시장의 한 25% 정도를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인도의 CDMO 시장이 세 번째에서 지금 두 번째로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4위에서 3위 정도로 이제 점핑을 할 거지만 그와는 이제 부차적으로 CDMO 시장을 진출하는 빅파마, 국내 빅파마 기업들, 뭐 셀트리온, 대웅제약 이런 차기 주도주들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CDMO 위탁 생산을 레퍼런스 없이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의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는 순서를 정하자면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당분간은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는 바이오, 4분기는 2차 전지고 CDMO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볼 종목이 없다라고 정리해도 되는 거죠? 너무 단정적으로보다는 뭐 사실 레퍼런스를 보더라도 그렇죠. 보자면. 뭐 바이넥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바이넥스도 있고 SP만도 있고 네. 그래서 대형 빅파마들의 이제 그 물량을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수주를 하고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옆에 셀트리온이라는 큰 또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탑픽으로서의 흐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놓는다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일단 1차적으로 같이 좀 묶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탑티어들이 더 수주를 많이 받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바이오 내에서는 3세대 ADC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종목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하나를 네. 뭐 갖고 왔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리가켄바이오를 다들 아시겠지만 네. 레고켄바이오가 이름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계속해서 레퍼런스가 좋았던 기업들에서 지금 보면은 파이프라인이 현재 보니까 한 17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고용암 쪽에서 이제 우리가 ADC 치료제 아까 제가 3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1세대는 우리가 항체 이중 접합제라고 해서 링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 부분이 좀 많이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2세대로 이제 그것을 오류로 수정해서 2세대로 넘어갔는데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중, 항체와 이 약물의 비중이 좀 오류가 있어서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그 부작용이 일어났지만 3세대 쪽으로 간다면 리가켄바이오가 최근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LCB 84하고 71 이런 것들이 지금 뭐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얀센하고 2조 정도의 계약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흑자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2분기에 다시 뭐 사실 이제 그게 마일스톤 같은 경우가 언제 발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흑자로 된 적자로 되는 한데 사실 이 수주 금액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뭐 리가켄바이오에서 ADC 관련 항체 접합 물질에서 우리가 꼽는다면 리가켄바이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오텍 업체들도 단순히 기술만 가졌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라이센스 아웃을 빅파마들에 해서 마케팅까지 또 임상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얀센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까지 들어봤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금리 인하의 훈풍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인데요. 시장 어떤 종목들에 주목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살펴보면요. 5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앞서 유한양행 이야기들 나왔었지만 장 초반부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HIV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22%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자체는 상승폭 줄이면서 15%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한싹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정보보안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이제 내년도 딥페이크 성범죄 또 인공지능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4.2% 증액을 했는데요. 특히 27억 원 정도를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보보안주들의 훈풍이 불었던 모습입니다. 장중에 한싹이 가장 크게 탄력을 받아갔고요. 그 밖에 센즈랩부터 모니터랩, 기존 정보보안주들의 훈풍 불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싹 같은 경우 17%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KBI 메탈 확인됩니다. 오늘 전선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앞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소식들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의 소식도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 송전망 프로젝트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서 전선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고요. 특히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미국 HVDC 시장에 처음으로 대한전선이 진출을 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모아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탄력을 받았던 건 KBI 메탈이었고요. 그 밖에 제일일렉트릭, 가온전선,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엔젠바이오 확인됩니다. 오늘 혈액암 표적 치료제 처방과 재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NGS 기반 진단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영향받아갔는데요. 특히나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현재보다 초고해상도로 검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 진단이나 예후 인자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감을 자극을 하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모비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 서울병원 측에서 양성자 치료에 이어서 플래시 기술이라는 새로운 방사선 치료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모비스가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이 플래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고선량 방사선 기술을 1초 미만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암 치료에서 좀 획기적인 미래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모비스 영향 받아가면서 상한가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종목 살펴보면요. 한전산업 올라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19일이죠. 체코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출국을 했는데요. 원전주들 그러면서 한 차례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선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토크가 가장 크게 밀렸고 그밖에 우리기술,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도 밀렸던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산업 같은 경우 6%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삼지엔터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이 관객 수 100만 명 돌파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9일 상한가 이후에 5거래 연속 상승 탄력을 이어가다가 급락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전일장에서도 약세 흐름을 장중에는 이어가다가 양전에 성공을 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급락 흐름 이어지면서 8%대 하락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필옵틱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11일에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독일 유리기판 소재 기업이죠. 쇼트사에 TGV 장비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한 차례 급등 흐름이 이어졌고요. 이 밖에 YC캡이나 SKC 같은 종목들에도 호재성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유리기판주들 훈풍이 불었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온 모습이고요. 8%대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HL사이언스 올라왔습니다. 앞서 13일이었죠. 상해 의약그룹과 중국 내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나오면서 매도세 강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9.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휴림네트웍스 올라왔습니다. 앞서 휴림네트웍스 주식 분할을 진행을 했죠. 지난달 29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오늘 신주 상장을 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지만 급락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세 자극하면서 16% 가까운 하락세 보였고요. 오늘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다음 주 전략들 챙겨보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간외 거래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 거래량 1위가 흥하해운, 5위가 대한해운입니다. 각각 5.6%, 4%가량 오르고 있는데 해운주들 왜 시간외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오를 일입니까? 네, 흥미났네요. 해운주 쪽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흥하해운이 가장 먼저 네.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모두 다 지금 시간외에서 2%, 3% 정도 네.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가장 먼저 해운주 잠깐 움직였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항만노조가 파업한다 네. 얘기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또 약간 또 요즘에 무슨 삐삐가 중독에서 막 터지는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변화가 살짝 더 들어오는 게 아닐까 쪽으로 바라보는데 네.
이번 장중에도 흥하이온은 상당히 셌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붙는 그런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차피 뭐 약간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많이 밀린 테마주가 한번 또 반등하는 기조를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네. 흥하이온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밑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자리긴 한데 약 한 2,000원대, 2,200원대 주 부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를 돌파해서 위쪽으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네. 이거는 또 이제 주말에 혹시나 또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뭐 나오게 되면 개빵 떠서 또 네.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기대감인데 별일 없게 되면은 그냥 또 사르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권에서의 동향들 보고 그냥 돌파를 하겠다는 관점만 보고 대가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어떤 뭐 이슈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냥 팔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전략으로 시간외에서 뭐 강하게 사보자. 예, 주말에 그냥 가만히 뭐가 있을 수 될 없다.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주말에 코인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인 쪽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모르고 있기는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괜히 주말 동안 리스크를 가져가실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하셨습니다. 네. 예, 예.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눈에 띄는 게 바이오주들입니다. 장중에 급등했던 유한양행이 지금 거래량 1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0.5%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지금 뭐 JW 그룹주들도 시간외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네, 바이오주가 드디어 바이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대부분 또 알아주는 바이오주들 거의 다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유한양행도 장중에 네. 15만 원대가 넘어갔죠. 15만 3,500원. 네, 그러면서 직전 고점대 넘어가면서 나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화가 이끌어졌는데 또 오늘 계약이 하나가 나왔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으로 1,077억 나오는 공급 계약, HIV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쪽들의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 레이저티닌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또 성과 낸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같이 분위기가 맞춰지면서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셌습니다. 네. 그동안 좀 차익 매물을 보여지더니 오히려 싸게 팔고 비싸게 사네요. 외국인들 왜 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모멘텀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를 계속 또 전고점대 넘어서 그냥 가장하게 끌고 갈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전 고점과 함께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수급 논리 때문에 그냥 쭉쭉 끌어버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주가의 특성상 살짝 또 전고점대에서 조정을 그래도 좀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만약에 장중에도 이런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쵸. 한 반이나 좀 넉넉하게 좀 정리하고 다시 흔들리면 사겠다. 아니면 더 간다 그러면 에이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굳이 뭐 지금 더 담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유한양행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아닙니다. 그러고 올라가게 되면 배 아프니까요. 그건 맞는 그런 건 항상 투자자들한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도 감안할 수 있어야 사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움직이는 움직이시는데 일단 자리 됐을 때는 챙기고 보자. 이것도 그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장중에 좀 궁금했던 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빠졌어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시간에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체코의 윤 대통령이 갖고 뭐 된다 하는데 계속 노이즈가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체코 비행기 타시자마자 이러네요. 네. 주가가 벌써 가서 아무 얘기도 안 나왔는데 벌써 세론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건 조금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뭐 근데 나올 얘기는 뻔하죠. 가서 이제 자, 우리 해석 고맙다. 예, 그래서 우리 차질 없이 원전 잘 해보자. 해보자. 악수하고 건배 딱 하고 폴란드어로 건배가 뭡니까? 뭡니까? 모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느 성과 내기 시작하고 변화 나오게 되면 그래도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좀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 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외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방산 쪽 좀 더 이왕 원자력 튼 김에 자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K2라고 아주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가 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차라리 지금은
이쪽보다는 방산 모멘텀이 기대감이 있으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밀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딱 지지하고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이 가격대 즉 17,900원대, 800원대 부근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눌렸다가 레벨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거래도 없이 이렇게 쓱 밀리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저라면 방산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뭐 물론 윤 대통령이 갔습니다만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거래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GM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두 회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레거시 산업에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업체가 왜 협력을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죠.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모델이 노령화되면서 판매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충전소의 생태계를 이제 테슬라가 다 잠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 및 충전소 숫자고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 실적입니다. 계속 늡니다. 또 크레딧 매출과 자동차 사업분의 비중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미 전기차 자율주행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레거시 업체가 전기차 투자를 낮추면서 이제 크레딧 매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위협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세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들을 해외로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점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벽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기술력이 있고 재무 구조가 괜찮은 상위 업체들만 남아서 오히려 해외 진출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중국 마켓쉐어도 대단합니다. 아시아 시장 내에서의 중국 업체 마켓쉐어가 57%입니다. 절반 이상인데 현대차 그룹은 아세안 시장 안에서 1%의 전기차 마켓쉐어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대차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북미가 40%, 한국이 20%인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쪽으로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GM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작년 기준입니다. 북미 매출이 49.4%. 절반입니다. 중국 매출이 33.9%인데 중국 내 판매와 마켓쉐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GM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서 승부를 봐야 하고 그렇다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게 됐고 이 협력하는 분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종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둘을 개발 역량을 상호 보완하고요. 또 친환경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배터리, 원자재, 철강 등 원자재 쪽 공동 소싱하고 마지막으로 공장을 함께 사용해서 잉여 설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현대차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를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GM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라이센싱 하게 된다면 현대차는 이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금액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수준이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업황 내에서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든지 마켓시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 토요타가 57%, 유럽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 역시나 토요타가 43%입니다.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8%, 유럽에서는 현대차가 7%, 기아가 8% 정도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토요타가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켓시어를 더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GM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GM입니다. 미국 대선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죠. 그런 만큼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GM과 함께해야 현대차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 가장 진한 핑크색이 GM인데요. GM이 가장 높은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면 이 두 회사의 협력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사의 어떤 구조적인 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어야 실행력이 뒷받침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지분 교환이라든지 공동 투자일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이 현대모비스 지분 5% 수준을 GM과 교환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고리를 일부 해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미국과 정치 리스크도 줄이고 국내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도 줄이는 윈윈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NH에서 나온 의견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일단 자동차 업종의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전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미래 사업에 대한 잠재력이 확대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부품주에도 훈풍을 불어줄 수 있겠다라는 분석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GM의 업무 협약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이 이틀밖에 안 열리긴 했습니다만 네. 빅컷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화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쉴 땐 쉬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 항상 FOMC 끝나고 나면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 그런 쪽에서 잠깐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빅컷인데, 그래서 시장이 그냥 훅 하고 다 사자 이러면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네. 거죠.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가서는 집에 가면서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 좋다 하고 가서 또 고민할 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계속 또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좀 약간 정리하고 갈까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 관련된 쪽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지금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엔화가 또 약세로 가는 기조가 그래도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은 좀 안정되는데 엔화가 강세로 다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잠깐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그렇죠. 걱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나오는 BOJ 총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마 지금 우리는 또 지금 경로로 보게 되면 9월달 그냥 이 정도. 근데 특히 이번에 나왔던 CPI 수준을 보니까 2.8%가 올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쌀 사재기가 있었대요. 네. 왜 쌀 못 먹나요, 일본이?
알 수 없는 예, 하여튼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좀 나오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좀 눈치 봐가면서 서서히 올리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좀 약하게 나올 수 있는데 네. 혹시나 또 이번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금리 봐서는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엔화가 요동을 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계속 미국 눈치만 보면서 미국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 쪽으로는 자금 유출의 압박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통하는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경기 부양 좀 해볼까라고 하는 쪽에서 LPR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준금리 내리는지 여부들도 이것도 한번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빅컷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겠지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러면 잠깐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걸 본 거 아니야?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자꾸 경기 관련된 쪽들을 챙길 겁니다. 네. 다음 주가 월말이고 그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10월 초 벌써 10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와, 2달 남았네요, 올해가. 네. 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또 나오는 경제 지표들 가지고 계속 두드릴 겁니다. 경기 침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매크로 지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또 시장에서 변동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나오는 게 소비 지표들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에서 확정치가 나올 거고요. 네, 이런 것들 하고 PC 지표 네. 또 이것도 주목을 하겠죠. 이런 쪽에서 시장이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 이거는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에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뭐 정확한 기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본말로 해서 그래요. 네, 다 일본말로 해서 예, 지금 예.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 한 줄만 좀 정리해 드리면 견고한 경제 회복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몇 달 안에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지금 뉴스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요? 일본말이 되게 어렵네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인을 뭐 이렇게 꼬아서 네, 이게 또 네. 바로 그냥 통역을 한 거라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기자회견 일본어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와타시와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그렇다면 일단 지표에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는 시장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네. 요인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동성은 공급될 거야, 금리 인하가 들어올 거야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저에는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감들은 계속 살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가지고 플레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막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쉬고 다른 섹터들이 막 가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또 무리한 자리 쪽에서 대응하게 되면 이것도 그 섹터 좀 쉬고 다른 쪽으로 또 들어오는데 엇박. 그렇죠. 엇박자 나오게 네. 되면 되게 기분 좋으시네요. 투자자 입장 쪽은 속이 얼마나 상한데요. 샀더니 고점이고 내가 보던 게 막 올라온다. 네. 그럼 저거 사야 되는데 이거 자르고 따라가죠. 살 수도 없고 속 타죠. 속타죠. 네. 속타니까 그 속타지 않게 그럼 어느 섹터를 봐야 됩니까? 딜사이트 TV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 여전히 짓는다고 난립니다. 이번에도 블랙락 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다 모아서 이제 뭐 중동 자금까지 들어오네요. 한 300억 달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겠다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수혜 쪽도 이쪽과 연결될 수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그걸 통해서라도 전력을 계속 확충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나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네. 되면 금리나 수혜 쪽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에너지청 EIA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2023년도에 21%, 내년 가게 되면 25%, 매년 2%포인트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50% 갈까요? 2050년 가게 되면 50% 가겠네요. 네. 예. 맞나? 예, 아무튼 그쪽으로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는 60%는 태양광, 그리고 또 25%는 ESS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플랜트가 지어질수록 거기서 들어가는 전력 기계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태양광이면은 밤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낮에 발전받았던 거를 저장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비가 계속 옵니다. 풍력 발전이 안 돌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비만 옵니다. 네. 그럼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저장 장치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가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같이 연관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역시나 전력기기 쪽이 먼저 턴을 하기 시작했지만 후속적으로 ESS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같이 시장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기기들은 이미 한 바퀴 좀 움직였고 그러니까요,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 걸리는 건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ESS 관련해서 명확하게 실적이 많이 찍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다 조사하셨군요, 벌써. 네. 네,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나오지만 네. 그래도 특히 지금부터 이제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은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서진 시스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ESS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함체라고 하는 외관 쪽 이런 쪽들 만들고 거기서 지금 기존에 했던 어떤 수주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경쟁력이 뛰어난 쪽은 아니다 보니까 맞긴 맞겠지만은 수혜는 보긴 보겠지만은 왠지 좀 끌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그래도 ESS 쪽으로 우리도 준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쪽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약간 또 선회해서 ESS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기대감도 높아진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EV양 쪽보다도 ESS 쪽에서 탄력들이 성장하는 탄력들이 훨씬 더 크다. 그럼 거기선 또 추가적인 점수가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도 같이 보시되 그래도 숨겨진 종목은 이걸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중 NCS. 네. 네. NCS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쪽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주가 보게 되면 되게 탄탄하게 움직입니다. 크게 흔들리는 것도 없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 특히 EV 쪽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배터리 모듈 공조 장치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요즘 전기차 쪽에 약간 좀 캐즘 구간을 보이다 보니까 그쪽 말고 ESS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오히려 핵심적인 부품을 따지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쿨링 플레이트, 그러니까 즉 쿨링판, 그러니까 이거 냉각판이죠. 네, 이런 쪽이라든가 칠러 HVAC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이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그동안 계속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SS 안에서는 한중시의 NCS. 네. CNS 아닙니다. 네. 네. 네, 일단 종목 이야기도 들었는데 물론 ESS 관련해서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친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ESS가 말씀해 주신 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겠지만 네. 이게 26년쯤은 돼야 뭐가 좀 뭐 실적이 나오든 발주가 나오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2026년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준비를 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턴어라운드 된다는 관점들만 보이게 됐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은 좀 똘똘한 종목들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왕 실적 턴어라운드 한 김에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움직인 이후에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ESS, 전력 인프라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네, 월요일 일본은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일본 증시 휴장을 앞두고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경기 민감주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니케이 지수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 금리 동결도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앞서서도 기자회견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들도 나왔던 만큼 금리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미국에서는 S&P 글로벌 제조업 또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8월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7.9를 기록하면서 경기 위축을 좀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5.7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이라는 국면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9월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만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유로존 역시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통해서 경기 불확실성 완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일정들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 열어보면요. 네, 국내에서는 한국 수출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정도 시장에 당연히 영향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데이터들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일정 정리해드렸고요. 장바구니 일정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빅컷을 하고 나서 또 움직였던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되게 된다면 코인 쪽으로도 수급이 붙으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코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가량 오르고 있고 장중에는 상승폭을 더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관건은 미국 대선이다. 대선 때까지는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도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의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소폭 쉬어갑니다만 그래도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시장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디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